은하와 별, 원자와 소립자, 빛과 어둠, 탄생과 소멸. 우리에게 우주는 끝없이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다양한 현상들 뒤에 있는 게 혼돈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원리라면 어떨까요? 자연계를 구성하는 모든 힘들이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했던 단 하나의 기본 법칙이 형태를 달리해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면요?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서로는 이쯤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론은 왜 필요한가? 먼저 과학에서 말하는 이론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사실 과학자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로 세상을 설명하는데요. 그리고 그 언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과는 꽤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론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다른 어떤 단어 못지않게 오해를 받아왔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이론이 있어 라고 말할 때 사실 그것은 관점이나 가정 혹은 가설에 더 가깝습니다. 반면 과학에서 말하는 이론이란 법칙이나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겉보기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여러 현상이나 개념들을 하나의 일관된 틀 안에 통합하는 역할을 하죠. 당연히 과학 이론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이론은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즉 이미 알려진 현상만이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도 예측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또 다른 조건으로는 반증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포퍼의 기준이라고도 불리며 어떤 이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그런 방법이 없다면 그건 과학 이론이 아니라 신앙이나 종교 교리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이 포퍼의 기준이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물리학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꽤 잘 작동해 왔습니다. 물리학 말고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좋은 예를 들 수 있는데 바로 진화론이 그렇습니다. 현대의 진화론은 생물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수백만 년에 걸쳐 다양한 특성이 조금씩 선택되어 온 결과 어떻게 원래의 종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종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반증 가능한 이론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만약 선캄브리아기의 지층에서 토끼 화석이 발견된다면 진화론은 반증, 즉 틀렸다고 인정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화론은 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유전자 수준에서 공통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부정하고 싶다면 똑같은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그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진 동일한 수준의 일관성을 지닌 개념을 제시해야만 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물리학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물리학에서는 지난 수세기 동안 방금처럼 강력한 이론들이 여러 등장했습니다. 그중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뉴턴의 중력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천체의 움직임과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처럼 겉보기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현상들을 하나로 설명해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 이 개념을 더 발전시켜 시공 연속체라는 공간과 시간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그 이후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양자역학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면 매우 잘 작동하며 과학 이론에 요구되는 가장 엄격한 조건들조차 완벽히 충족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이론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모순은 다른 어떤 과학 분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조화롭게 결합하려는 가설적인 이론은 만물 이론이라 불리며 현대 물리학에서 진정한 성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후보로는 끈 이론 등 여러 개념이 제한되어 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성배를 찾아낸 과학계의 퍼시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만물 이론에 요구되는 조건 중 하나는 중력, 전자기력,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4가지 기본 힘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중력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 매개입자가 확인된 적이 없는데요.
그래비톤이라 불리는 이 가설 속 입자를 찾아내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적어도 이미 매개 입자가 확인된 나머지 3가지 상호작용을 통합하려는 시도에는 분명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이 바로 그 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도는 대통일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그 전에 이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전자기 상호작용 또는 전자기력은 전하를 가진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전자기장을 통해 전달되는데요. 이때 매개 역할을 하는 입자가 바로 질량도 전하도 가지지 않은 입자인 광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현상은 바로 이 전자기 상호작용 덕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한 상호작용은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서로 붙잡아두는 힘이고요. 이 힘을 매개하는 입자는 글루온으로 각각의 쿼크를 마치 풀처럼 접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강한 상호작용은 이름 그대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으로 전자기력은 물론이고 중력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 힘에는 아주 큰 약점이 있습니다. 강한 상호작용이 작용하는 범위는 원자핵의 지름보다도 짧은 아주 미세한 거리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입자들은 전자기 상호작용에 의해 서로 밀어내게 되고 결국 원자핵은 붕괴하고 맙니다. 약한 상호작용은 강한 상호작용보다도 훨씬 짧은 거리, 즉 양성자 지름의 약 1000분의 1 정도 되는 범위에서만 작용하죠. 이 힘은 특히 원자핵의 베타 붕괴나 다른 소립자들의 붕괴를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약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는 3가지 종류의 벡터 입자, 즉 W+, W-, G0입니다. 중성미자는 약한 상호작용과 중력 상호작용에만 관여합니다. 중성미자는 입자 세계의 유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인데요. 왜냐하면 이 입자는 강한 상호작용이나 전자기력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 약한 상호작용의 작용 반경 자체도 매우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중성미자에게 지구는 마치 빛이 통과하는 유리보다도 투명한 존재입니다. 중성미자가 물질 속 입자에 걸리려면 약한 힘이 작용하는 믿기 힘들 정도로 좁은 영역에 정확히 맞아야 하는데 그런 일은 정말 극히 드물게만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 3가지 상호작용 각각을 담당하는 매개 입자가 무엇인지 이미 밝혀냈고 이것은 결코 작지 않은 성과입니다. 또 양자역학의 복잡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이들 상호작용의 차이는 질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양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 메커니즘은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서로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고에너지 영역에 들어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20세기 중반 고에너지 상태에서는 전자기력과 약한 상호작용이 하나의 공통된 근본적인 힘으로 통합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힘은 전자기 약한 상호작용, 줄여서 전기 양력이라고도 부르며 광자와 3종류의 보손을 동시에 매개하죠. 한편 이 두 힘을 강한 상호작용과 화해시키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항성계를 100개 이상 태워버릴 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과학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적어도 빅뱅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깊은 통찰을 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건들이 쌓여서 지금의 우주가 형성된 것이니까요. 다만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왜 이 우주가 다른 모습이 아닌 바로 이런 형태를 갖게 되었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기본 상호작용은 빅뱅의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입자들 역시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때 존재했던 것은 단 하나의 통합된 상호작용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된 힘에서 가장 먼저 중력이 분리되고 이어서 강한 상호작용이 떨어져 나왔으며 마지막으로 약한 상호작용과 전자기력이 갈라졌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통일 이론이 아직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상상해야 할까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 우리가 양성자의 붕괴를 실제로 관측할 수 있다면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전자기력이 통합된 보편적인 상호작용의 사례를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양성자는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양성자가 절대 붕괴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또 다른 과학자들은 양성자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서 지금의 우주 나이보다도 몇 자릿수나 더 오래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양성자가 붕괴한다면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이 세 가지 상호작용의 통합을 우리 눈앞에 드러내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양성자가 붕괴할 때까지 수조 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입자의 수명이라는 개념은 사실 확률적인 성격이 더 강하죠.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양성자가 거의 100%의 확률로 붕괴할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던전 앤 드래곤 같은 RPG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해보셨다면 이 비유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3초마다 20면 주사위를 한 번씩 굴린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1분 동안 총 20번의 주사위를 굴리게 되겠죠.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1부터 20까지의 모든 숫자가 한 번씩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예를 들어 10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단 1분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죠. 양성자 붕괴도 이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우주가 1m초마다 주사위를 굴려서 각 입자가 붕괴할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 붕괴가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지만 완전히 0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엔 살짝 편법 같은 방법도 있긴 하죠. 주사위를 하나만 굴리는 게 아니라 산더미처럼 많은 주사위를 한꺼번에 굴리면 그 중에 원하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양성자 붕괴를 관측하기 위해선 가능한 한 많은 양성자를 한데 모아서 지켜보는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실험은 19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공적으로 포착된 적은 없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양성자는 아예 붕괴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통합된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전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단지 우리가 지금껏 운이 없었을 뿐이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만물의 이론, 즉 우주의 근원적인 수수께끼에 거의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죠.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